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이경상입니다. 제가 요즘 강의를 가다 보면 어머님들의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굉장히 많이 바뀐다는데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워야 돼요? 라고 질문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오늘은 그런 어머니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아이들의 미래 무엇이 다르고 또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이런 주제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차례로 진행을 할 건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솔로 천재의 시대 이제 끝났다. 앞으로는 집단 천재가 대세다라는 제목으로 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표에 보듯이 산업혁명이 지금까지 230년이 진행이 됐어요. 세 번 있었으니까 한 번 올 때마다 77년 이상씩 우리가 영향을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산업혁명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삶과 행동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기술 패러다임의 적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 이전에는 농부가 우리나라에 80%가 있었어요. 지금은 농부가 몇 프로일까요? 5%가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75%의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우리가 바뀌었다는 거죠. 이것은 계속 사회가 진행되면서 이루어졌는데 1차 산업혁명부터 4차 산업혁명까지 인간의 삶과 행동 방식을 무엇을 바꿨는가를 좀 그냥 키워드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요.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은 기계 근육,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이동 속도, 그 다음에 원거리 소통 능력 이런 것을 기계에 의해서 우리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바로 컴퓨터가 등장을 했죠. 컴퓨터가 등장을 하면서 인간의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축적하고 전달하는 이 네 개를 우리가 지식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네 개를 기계가 해주는, 다시 말하면 기계 지식이 발전을 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은 뭐겠습니까? 누구는 다 인정을 하죠. 이제 인공지능이 기반으로 해서 변화가 되면서 이제 지능까지도 기계가 해주는 기계지능의 시대가 왔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트너 그룹은 2017년에 미국 올랜드에서 AI everywhere라는 모든 곳에서 인공지능이 쓰인다고 이렇게 설파를 했고요. 내년에 열리는 유명한 쇼죠. 국제 모바일 콩그레스라는 쇼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데요. 여기에서 제목도 AI가 모든 곳에 쓰인다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AI의 영향력이 아주 강대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요즘 삼성의 빅스비를 이용해서 다양한 음성을 통해서 정보를 처리하고 앱을 열고 또 전화를 걸어주고 하는 일들을 많이 쓰는 젊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 가천대 길병원에서는 최초로 IBM 왓슨의 뇌를 쓰는 인공지능 암센터가 열렸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구글의 인공지능 무인 자율 자동차가 지금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해서 곧 상용화가 될 예정으로 있고요. 금년에는 다양한 커피숍이라든지 레스토랑 여기에 기계들이 로봇들이 혼자서 주문부터 판매까지를 도맡아 하는 이런 로봇의 활용이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만큼 빠르게 우리 생활에 인공지능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속도는 정보화 시대보다 3배 이상의 속도로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자, 710만 65% 무슨 소릴까요? 2020년까지요. 일자리에 710만 명이 새로운 일자리로 바뀐다는 거고요. 앞으로 10살 이하, 다시 말하면 초등학교 2학년이 되겠죠. 그 아래 어린애들은 65%가 지금까지는 존재하지 않는 일자리를 갖게 된다고 세계경제포럼은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영향력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016년에 세계경제포럼은 앞으로 기업들이 요구하는 인재상에 대해서 2015년과 2020년의 변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015년 표에 보시면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건 앞으로 미래에는 필요하지 않는 인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품질 관리 능력, 청취력 이런 것들은 이제 인공지능이 많이 도와주게 되고요. 이제
창조성이 굉장히 높은 순위로 올라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단순한 문제 이런 것들 또 판단하는 문제는 인공지능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인간은 보다 복잡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비판적 사고와 창조성을 가져야 되고요. 또 이성적 지능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이 대체해 주니까 감성적 지능 이런 형태의 새로운 능력으로 변모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카이스트도 2016년에 미래 인재 보고서라는 걸 냈는데요. 거기에 미래 인간은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간에 가까워진 로봇이 인간의 외우는 능력과 판단하는 능력을 대신해 주다 보니까 인간은 창의적이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되는 거고요.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획일지 않게 문제를 인식하고 다양한 대안을 도출을 잘 해내야 되고요. 또 인공지능이 다양한 기계와 잘 소통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들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뭘까요? 이제 미래의 어린애들은 AI를 잘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고 인공지능을 내 마음대로 잘 조작할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하면 요즘 뭐겠습니까? 컴퓨터를 못 다루는 사람은 취업 자체가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AI를 못 다루는 사람은 취업 자체가 어렵겠죠. 그래서 AI 기반에 이제 뭐예요? AI가 해주지 못하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창조력으로 가는 길이 교육의 인재 육성의 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두 차례에 걸쳐서 나눠보겠는데요. 상련지휘계.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죠. 상련, 이거는 창조성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능력. 연, 타인과 연결하고 융합하는 능력.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바로 뭐가 되냐면 집단 창의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 보시면 우리 뇌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 그림입니다. 우리 뇌는 좌뇌와 우뇌가 나눠져 있고요. 좌뇌는 이제까지 알려진 대로 주로 분석하고 또 계산하고 또 정밀성을 요구하고 통제하고 과학적이고 이런 뇌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우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뇌는 창조성, 정열, 자유, 그 다음에 행복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뇌가 우뇌가 되겠죠. 물론 인간에는 상당히 독특해서요. 좌뇌가 손상이 되면 우뇌가 좌뇌의 역할을 일부 또 수행하는 이런 변신 능력도 갖고 있고요. 양쪽 뇌를 골고루 잘 쓰게 되면 양쪽 뇌를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신경의 세포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러면 양뇌형 인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새로운 뇌에 대한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겠는데요. 바로 뭐겠습니까? 좌뇌 중심에서 이제 우뇌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IQ라는 건 뭘까요? 배운 지식을 가지고 상황에 맞춰서 잘 쓰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창의성이라는 건 뭘까요? 지식 자체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새롭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능력, 이것이 우리가 창의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적 없습니까? 자식을 키우다 보면 또 여러분이 어렸을 때는 천재였어요. 우리 애는 굉장히 천재적인데 어떻게 이렇게 천재적이지? 맞습니다. 걔는 천재였어요. 우리가 학자들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요. 28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거든요. 5살 때는 98%가 천재였다는 거예요. 10살이 되면요. 30%로 떨어져요. 자, 중학생에서 고등학교가 넘어가면 12%로 떨어지고요. 30살이 넘으면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2%에 불과합니다. 또 50세가 넘으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왜 사람은 어렸을 때 가진 창의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떨어뜨리게 될까요? 바로 교육 패러다임이 전부 좌뇌에 외우고 분석해서 쓰고 이런 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답은 하나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시험 보면 뭐예요? 다음 중 맞는 것은 이렇게 하나의 답을 자꾸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중 틀린 것은 하나의 답을 요구하는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면서 사람은 점점 좌뇌만 쓰게 되고 우뇌를 쓰지 않게 되면 둘 사이를 연결하는 세포가 또 신경세포가 약해지면서 점점 창의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의 창의성을 한번 테스트해 볼까요? 여기 팔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거를 반으로 나누면 무엇이 나올까요?
아마 대부분 분들은 딱 직관적으로 4라고 느낄 거예요. 이 4라고 대답하는 자체, 답은 하나다고 인식하는 순간 그거는 바로 우리가 좌뇌, 다시 말하면 이제까지의 교육의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창의성은 뭐라 그랬습니까?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8을 수평으로 반을 자르면 뭐가 될까요? 0이 2개 나오죠. 그러니까 0이라는 답이 또 하나의 다양성의 원천이 되고요. 8을 절반이니까 절반으로 높이를 절반으로 맞추면 누여야 되겠죠. 그럼 무한대라는 기호가 나오게 됩니다. 또 반을 수직으로 자르면 뭐죠? 3이 2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3이 2개가 나오니까 3, 3이 나올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3 더하기 3, 6 이렇게도 만들 수 있는 거게 되겠죠. 자, 8을 사선으로 싹 그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9, 6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96도 되고요. 69도 되고요. 2개를 더하면 15도 되고 6, 9, 54도 되는 거죠. 이만큼 8을 반으로 나누면이라는 걸 다양한 시각으로 보게 되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IQ와 창의성의 차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실생활에서 여러분 혼돈되는 용어가 있어요. 뭐가 있죠? 창의, 창조, 혁신 이 세 가지입니다. 창의는 영어로 creativity라고 얘기를 하고요. 창조는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crea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혁신은 innov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개 차이를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미래 교육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창의는 말 그대로 의도이죠.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차별적으로 남들과 다른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창의적 천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실제 비행기를 만들진 않았지만 비행기라든지 도시를 공격하는 전차라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를 아이디어를 낸 거죠. 실제 만들어지진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실제 적용되진 않지만 그러한 형태를 새를 본따서 다양하게 만들어낸 능력. 우리는 그걸 창의적 천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창조적 천재죠. 창조적 천재는요. 아이디어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양한 아이디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그걸 집중화해서 그걸 실제 모습으로 구현을 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창조적 천재라고 부르죠. 우리가 고호라든지 베토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정약용 이런 분들은 시적인 결과까지 만들어내는 창조적 인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혁신적 인재는 뭘까요? 혁신적 인재는요. 자기가 혼자 만들어서 즐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실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치를 증폭시키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유용성을 증대시키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가 이거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천재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에디슨이 있죠.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재는 1%의 영광과 99%의 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여기서 이제 과거 천재들을 우리가 보면요. 혼자 했습니다. 솔로 천재죠. 이거를 솔로 천재는 자기 혼자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뭔가를 찾아내고 발명해내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진화론을 한 찰스 다윈도 그랬고 많은 과거형 천재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연구를 통해서 자기 거를 만들어내는 인물이었습니다. 앞으로 미래는 뭐가 될까요? 미래는 이제 솔로 천재가 아닌 콜렉티브 지니어스, 다시 말하면 집단 천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하버드 대학의 린다 헤일 교수가 아주 유명한 이론적 정리를 완성을 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집단적 천재는요. 학문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다양한 학문을 가진 또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해야 혁신적인 가치를,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쓰이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러한 집단 창조의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우리 세종대왕 아니겠어요? 세종대왕은 집단 천재력을 발휘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산문을 비롯한 다양한 인재들을 골고루 모아놓고 한글을 창제하신, 이것이 바로 집단 창조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집단 창조를 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의 능력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창의적 마찰이고요. 두 번째는 창조적 도전입니다. 세 번째는 혁신적 해결 능력.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창의적 마찰은 뭐겠습니까? 집단이 모여서 연결과 토론을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해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떤 능력을 가져야 돼요? 서로 인정을 하고요. 서로 작용을 하고요. 서로 영향을 줘서 내 아이디어가 무너졌다 해서 그것을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나은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러한 상호 작용하고 인정하는 이러한 인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창조적 도전이에요.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과거에는 20년, 30년, 40년 이렇게 걸려서 만들었어요. 지금 그렇게 만들었다간 이미 다른 사람이 다 만들어 버립니다. 이제 어떻게 되죠? 빠르게 만들어요. 빠르게 만드는 방법은 뭐예요? 계속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추진하고 만들어보고 검토하고 또 아이디어 내고 또 검토하고 추진, 이렇게 계속적인 도전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러려면 실패에 대해서 관용을 해야 되고요. 생산적 논쟁, 다시 말하면 논쟁을 즐기되 그것을 가치를 더 증진시키는 논쟁이 돼야 되는 이런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혁신적 해결이죠. 혁신적 해결이라면 결국 사회적인 가치로 이게 확산이 되고 많은 사람이 쓰여야 되기 때문에 내 거 이외에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결합하고 다른 분야에 있는 제품과 결합돼서 새로운 가치를 더 크게 확장적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결정의 타이밍, 그 다음에 계속적인 도전 이런 능력을 가지고 혁신적 인재로까지 발전하는 이런 인재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미래 인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좌뇌형 인재였어요. 이제 우뇌형 창의성 인재로 가야 인공지능과 협업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창의성 교육은 기존에 우리가 했던 영재 교육, 또 기존에 천재라고 불렸던 사람들의 교육 형태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제 미래는 집단 천재, 다시 말하면 서로의 탤런트를 가진 사람이 이질전적인 존재들과 서로 협업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창의, 그 다음에 그것을 실제 제품과 서비스, 결과로 만드는 창조, 그리고 그것이 사회 문제 해결과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드는 혁신, 이런 세 가지의 역량을 가진 인재로 우리가 교육하고 또 훈련시켜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